가뜩이나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데 기름 붓는 격이 되지 않나 하는 또 우려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죠.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1900조를 돌파해서 올해 연말이면 2000조를 기록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또 금융불안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우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할게요.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중앙은행의 본분은 이제 한국 경제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또 중요하시고 또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또 부동산 시장의 또 연관성 같은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 내년도 한국 경제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 한국 경제는 워낙 대외 주요국에 의존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역시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도 2024년까지는 그래도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5년부터 고금리의 충격을 조금씩 봐야 하는 감내해야 되는 그런 흐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1.9% 정도면 미국 경제 성장률 치고는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경기 사이클상 둔화가 맞죠.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23년, 24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인데 25년까지도 추가적인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과도한 부채 문제라든가 또 인프라 투자 억제책이라든가 각종 이런 중국 경제의 상황 속에서 중국 경제 성장세가 좀 더디게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은 결국 우리 한국 경제의 대외 수출 탑2죠. 수출 대상국. 수출의 영향력을 실추시킬 겁니다. 무슨 말이냐? 24년 경제는 내수 경제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내수 경제는 계속 안 좋아요. 그리고 대외 경제, 외수 경제는 그나마 회복됐어요. 근데 외수, 수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수출 중에서도 주요 수출 품목,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감률이 나온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안 좋다가 이 3대 수출 품목만 좋아지면 이 전체적인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반에 50명이 있는데 50명 중에 40명의 성적은 23년이나 24년이나 똑같아요. 계속 안 좋아요. 근데 10명의 성적을 보니까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10명 중에서도 수학과 영어 성적이 다 좋아진 게 아니에요. 영어만 좋아진 거예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반평균 성적은 올라가는 느낌?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는데 이 대외국들의 경기 둔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국 경제의 어떤 대외 수출이 회복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몇몇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회복됐고 그게 우리나라 GDP 증가율을 이끌었는데 이게 또 꺾이다 보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다시 둔화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돼서 예를 들어 중동 전쟁이 확전되거나 그런 변수가 없다면 시나리오 2와 같이 1.9%로 전망하고 있고요. 역시 1.9%는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2%를 소폭 밑도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23년에 경기 침체에 온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채널에서도 그때 23년 경제전망서 발표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1.4% 성장률은 우리 대표님이 태어난 이래로 한국 경제가 3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IMF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 이 3번의 경제 성장률 거의 역성장이겠죠. 3번의 경제 성장률을 제외하면 23년 성장률이 제일 낮아요. 그만큼은 낮은 성장률이었습니다. 근데 24년은 2.4%로 회복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드린다면 이게 기저효과예요. GDP 증가율이니까 23년과 비교했을 때 나아지는 것 같죠. 근데 이 기저효과를 상쇄시킬 때 어떻게 쉽게 계산하냐면 1.4와 2.4를 평균합니다. 그러면 3.8을 2로 나누니까 1.9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3, 24, 25, 1.9, 1.9, 1.9의 느낌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23년보다는 뭐 나름 나쁘지 않겠지만 어쨌든 1.9의 느낌이 계속 간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올해도 안 좋고 내년도 여전히 안 좋겠구나. 그러니까 성장률만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뭐 3대 뭐 수출 이런 건 좀 회복됐다고 했는데 뭐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가 막 아주 주가가 많이 안 좋고 물론 뭐
개인 회사의 뭐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그 뭐 삼성전자 주가 때문에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다. 막 물려서 그런 것도 있고 더 빠지면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신데 뭐 지금 반도체 뭐 이런 시황은 순전히 그냥 삼성전자의 자기 회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전체적인 뭐 세계 경제 위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 내부의 일부 문제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추격이라든가 기술 탈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좀 뺏긴다든가 중국이 자립화한다든가 내재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삼성전자 자체의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아마 주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더 삼성전자 내부의 기업 상황을 이 자리에서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대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소위 말하는 반도체주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24년에 뭘까요? 주도주예요. 22년, 23년 동안의 주도주가 2차 전지나 전기차였다면 24년의 주도주는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반도체와 같은 주도주들은 통상 이 거시경제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020년, 21년도 반도체가 주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한다, 아니면 빚컷한다, 경기 침체 공포감이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다.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어떤 현상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데 그때 더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반도체 영역이다라는 말씀도 드릴게요. 삼성전자 내부적인 이슈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통상적으로 주도주들은 금리 인하에 어쨌든 기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내수 경제의 부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든 실물 경제적으로든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가 기업의 신규 투자가 늘게 만드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신규 투자가 나타나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겠죠. 고용 창출을 이끄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도 금리 인하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는데 그 신규 투자가 뭘까요? 디지털, AI 이런 영역으로의 신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많아요. 두 번째는 우리 달리기 요즘 좋아하시죠? 달리기 할 때 그 마라톤 뛰기도 있지만 인터벌 뛰기도 있어요. 전속력으로 뛰다가 걷고 전속력으로 뛰다가 또 걷고 하는 인터벌 달리기처럼 금리 인하의 수순은 기본적으로 은행으로 몰렸던 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케 만들어줘요. 그거는 팩트예요. 이동케 만들어주는데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몇몇 위험요인이 있을 때마다 조정장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하시면 좋아요. 근데 오히려 8월 5일 조정장 같은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9월 9일 월요일 블랙먼데이 올까 하는 걱정이 될 때 오히려 오전 시간에 조정되는 국면 그럴 때 오히려 주도주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따른 기본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성격이 강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몇몇 위험 요인들이 또 같이 작용되는 그런 테마 영역도 주도주 경향이 크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좀 한국 금리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0.5를 내렸는데 최근에 한국은행 뭐 관련된 그런 분들의 이제 언행 같은 걸 보면은 금리 내리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있었었거든요. 뭐 지금 뭐 부동산 뭐 집값이 제일 문제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내릴 수도 있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0.5를 내려버리니까 이제는 한국도 안 내릴 수는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우선은 지금 10월에 예정돼 있는데 그때 금리가 좀 내려가겠죠? 네,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려갈 것이다, 인하할 것이다에 조금 가능성을 높게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은 어떻게 경기를 판단하고 있나가 중요한데 어떤 요소들을 고려할까를 봐야 돼요. 어떤 요소냐면 특히 보시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들도
100가지예요. 금리를 동결해야 될 이유들도 100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저울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리를 인하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 중에 부동산 PF 부실 문제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극단적으로 그 위험성의 정점은 찍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은 조금 완화됐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영세, 중소, 지역 건설사들이 도산 절차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대출 잔액 중에 연체율이 좀 떨어지거나 또 이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은 찍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럼 부동산 PF 부실 문제라든가 한국 경제, 내수 경제 아직도 어렵죠. 네. 몇몇 품목만 수출이 늘었지 내수 경제 진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세 번째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이제 목표하는 2% 수준에 거의 근접해 왔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팬데믹 오기 직전까지 우려했었던 그게 디플레이션 우려예요. 네. 디플레이션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빠진 게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가와 물가 상승률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에 가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더 미뤘다가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으로 올 수 있어요. 중국이 지금 빠진 게 디플레이션 취약성이에요. 현재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디플레이션 취약성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빠진 게 그거예요. 네. 디플레이션에 놓였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데 그 구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본 평균 임금이 30년 전하고 지금 같습니다. 이게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가난해지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점점 네. 그럼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빈곤 여부는 상대성인데.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인하해야 될 이유도 10가지, 100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인하했을 때 나타날 위험 요인, 부작용 그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그 고려할 요인이 한 3가지로 좀 축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나 역사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먼저 금리 인하했다가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거나 외환 건전성이 또 위태로워지거나 이거 위협적일 수 있겠죠. 또 추가적인 강달러가 이런 것들이 염려는 되는 거예요. 또 금리 인하를 했다가 가뜩이나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데 기름 붓는 격이 되지 않나 하는 또 우려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죠. 네.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1900조를 돌파해서 올해 연말이면 2000조를 기록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여기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또 금융불안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3가지 요인을 우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할게요.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중앙은행의 본부는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거예요. 네. 물가 안정과 건전한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 이 부분은 조금은 극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은 한국은행이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가계부채도 한국은행이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거시경제 건전성이 더 중요해요. 근데 가계부채는 굳이 따지면 금융위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네. 잠깐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금리 인하 동결 여부가 나머지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못 해왔던 것인데 3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 요인은 그나마 숨통이 놓인 거예요. 요 격차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B컷의 금리 인하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훨씬 더 네.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앞에 제가 피벗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영국, 캐나다,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멕시코 정말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하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됐을 때 약이 될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역시 금리 인하를 안 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두 가지 요인 주로 뭡니까? 첫 번째가 집값하고 가계부채.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늘린다든가 부동산 규제 대책들을 더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든가 함으로써 통제해야 될 일이지 이것 때문에 나머지 우리의 주된 목표를 놓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최근의 기조가. 또 금융정책도 추가적으로 금융규제를 더 많이 마련한다든가 DSR 제도 말고 DTI나 혹은 뭐 그 밖에 모든 제도를 다 도입해서라도 규제 지역을 뭐 DTV뿐만 하다든지. 아니라 네. DTI 그렇죠. 네. 어떤 지역별 스트레스 DSR을 더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면 네. 더 앞당긴다든가 금융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이것을 계속 기다려가면서 부작용을 고려하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내가 잠을 안 자서 피곤해지는 게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는 없다. 일단 나는 벼락치기라도 해서 중간고사를 네. 잘 봐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네. 중간고사 보기 위해서 벼락치기하고 날밤 샜을 때 그 다음날 피곤할 것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바카스를 마시든 알아서 해결해야죠. 여러분들이 해결하라 네. 이런 거야. 일종의 통화정책 기조가.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독립성을 부여받는 겁니다. 네.